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직원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아,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제일 좋은 소식은 지금이 최악입니다. 불법 사이트 같은 거군요. 예, 그런 거 패를 보는 걸 만들어주면 뭐 금감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금융 소비자분들이 불법 사금융 또는 이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피해 예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금융에 관련된 모든 그 이 소비자분들을 좀 보호하고 네. 금융권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감독하고 예, 예. 하는 역할이 금감원의 역할이군요. 예, 맞습니다. 아,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주소 들은 얘기로는 네. 금융권의 저승사자다 이런 또 닉네임이 있는데 이것도 예, 예. 좀 맞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스포츠로 따지면은 네네. 심판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냉정한 이제 예. 마음가짐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실 네. 이 보이스피싱도 막상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기사를 보고 아유 근데 이거를 왜 속을까? 예. 근데 당하면- 진짜 귀신에 홀린 듯이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예. 예, 예. 생각보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많이 있나 봐요. 일평균 한 194명 정도 분이 하루에 26억 정도의 피해를 보거든요. 작년 한 해 기준으로는 6,720억 원 정도입니다. 얼마요? 6,720억 원이고요. 6,700억 원. 근데 아마 뭐 실제 피해 구제 신청을 안 하셨거나 그러는 경우를 또 감안했을 때는 더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점점 진화가 되는 게 예전에는 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목소리 톤이나 이제 이런 걸로 아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라는 걸 쉽게 알아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예,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당하시는 사례도 굉장히 좀 뭐 다양하겠지만 요새는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연변 사투리 그런 거는 최근에 전혀 없고요. 검찰 또는 금융감독을 아 맞아 그런 거 많죠. 사칭해서 당신이 범죄에 연루가 됐다. 맞아요. 여보세요? 예, 네, 씨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과의 최민철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본인 앞으로 연루된 사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덜컥 순간적으로 겁이 나죠. 당황을 하거든요. 당황하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네. 그 상황에서 당신이 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주겠다. 당신의 재산이 어떤 불법 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하나씩 다른 곳으로 이체를 유도를 합니다. 아니 이게 뭐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30년간 모은 돈 9억을 대출 그것까지 총 18억을 상이 당한 예.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도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식으로 전형적으로 접근을 했고 당신이 수사에 협조만 잘 한다면 범죄 예방에 엄청난 일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속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큰 도움을 준다라는 예, 어떤 좀 맞습니다. 약간의 그런 사명감과 예, 더불어서 예.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자산 보호 조치, 그러니까 자산 동결 이런 단어로 언제든지 원상 회복 시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 그럼 그분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예, 9억을. 갚아야 돼서 제가 이제 금융회사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피해자고 이제 인간된 도리로서 좀 배려는 최소한 하자. 해서 연락은 좀 자제하고 유예나 이제 이자율 조정 같은 걸 이제 예, 얘기는 갚긴 해놨거든요.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진짜. 아 말이겠지 9억을 어떻게 갚아요? 예. 이게 참 진짜. 진짜 나빴다. 올해도 정말 안타까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지방의 뭐 국립대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아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정도 아셔야 되니까 제 소개 잠깐 할게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여기 담당 검사입니다.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운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본인 수배부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전화 사기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취업 준비생의 사연을 지난 2월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경찰이 추적 끝에 결국 이 사기 조직의 중간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1월 전북 순창에 살던 20대 취업 준비생 김모 씨는 전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협박에 놀란 김 씨는
결국 은행에서 400여만 원의 돈을 찾았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지시대로 마포의 한 주민센터 보관함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무려 11시간 만에 서울 여의도에서 밤늦게 끊어지자 김 씨는 조만간 구속된다는 심한 부담감에 그만 목숨을 끊었습니다. 금융 사기범 본인이 잡는데 국가기관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셨고 갑자기 11시간 이후에 통화가 안 되니까 본인의 억울한 죄를 누명을 이제 소명을 못했다. 그다음에 국가기관에 협조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자책감 때문에 이제 본인은 보이스피싱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도 참 안타깝죠. 왜냐면은 젊은 나이였고 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면서 불편한 친구들을 직접 이제 도움을 주면서까지 되게 선한 친구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뭐 안타까운 사람이 많죠. 황당한 보이스피싱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작년 1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분한테 내가 감독원 직원이다. 그래서 감독원 지하에 은행 지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현금을 뽑아라. 내가 감독원 앞에 있겠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해당 은행의 점포 직원이 수상한 거예요. 왜냐면 큰 금액의 대출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출금을 하려고 하시고 직원과 대화할 때 한쪽으로는 이어폰으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의심스러워서 바로 영등포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 분들이 사기범 검거했는데 복장에 저희 감독원 배지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융감독원 안에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려던 그야말로 간큰 보이스피싱범이 있었다는데요. 보이스피싱범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곳 금감원 건물 안에 있는 은행 점포로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한 남성이 카드론으로 3,50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범과 피해 남성이 전화 연결이 된 상태일 수 있다고 보고 현금 인출을 핑계로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트를 활용해 누군가와 통화 중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시는 고객님께 질문을 드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은행 직원에게 말씀드리면 안 된다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이 질문에 고객님께서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께 우선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자꾸 아니라고 금감원 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종이에 적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게 되었어요. 시간이 걸리자 일이 틀어진 것을 직감한 보이스피싱범은 다른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하철역을 수색한 끝에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이 수법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일단 계속 정부에서는 다양한 이제 피해 예방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사기범들은 지속적으로 그 예방 제도나 어떤 홍보 등을 우회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부분은 실제 금융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혹시 잡았던 보이스피싱 사기범 중에 생각보다 학력도 높고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언론에 접했던 건 이제 그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 분이 이제 범죄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예, 그거를 제가 봤어요. 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좀 이렇게 혹시라도 통화를 혹시 나도 모르게 좀 하게 됐다. 이럴 때 뭔가 좀 이렇게 팁이랄까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용감한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를 인지하고 맞받아치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 조세호님 당신의 우리은행과 농협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제가 농협은행인데 직원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쪽에서 통화. 예, 안녕하세요. C캐피탈 강현철입니다. 예? 예, C캐피탈 강현철입니다.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어? 네? 그렇게 사기 쳐먹어서 밥 먹고 살겠어? 좀 프로답게 하라고, 프로답게. 내가 잘 따라오자, 예, 고객님. 네. 예, C캐피탈 김장성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해? 선생님, 이렇게 이러면 되겠냐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중국이야, 필리핀이야? 필리핀이요. 필리핀? 필리핀은 망고가 맛있는데. 망고? 여기 씨시죠? 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아,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아 근데 이런 것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그 사기범이 보복으로 그러니까요. 네, 뭐 이사라 주소로 중국 음식을 뭐 10판씩 배달시킨다던가 치킨 30마리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피자 20판 막 이런 거. 아 이게 보복을 또 하는군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보다는 좀 무시하고 모르는 전화 오거나 하면 아 이게 뭐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혹시 입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경황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경찰서 112나 국민감독원 콜센터 1332번 1332번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전기통신 피해 환급법이라고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소송 없이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게 마련되어 있고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국민감독원이 피해자분들의 돈을 찾아서 직접 환급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환급받을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피해금이 만약에 사기범들에 의해서 ATM기나 영업점 창구에서 현금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 현금화 되는 순간 그거는 사실 찾기가 찾을 어렵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금융회사 입금 또는 송금은행의 콜센터에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지급 정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힘든 점, 본인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 뭐예요? 일단은 피해자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 사기범들은 이분들 명의로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환일이 도래하면 그걸 갚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고 민원 서류 10개 중에 한 3, 4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뭐 다 도와드릴 수는 없다는 부분이 가장 힘들고 예방 제도를 내고는 있지만 사기범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예. 보이스피싱 이게 사기단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혹시 제가 저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겠죠 혹시? 근데 일단은 방송 잘 봤습니다. 저 솔직히 일단은 근데 이제 당신 여러분들이 이제 노리는 그 돈이 그 사람들의 정말 하루하루 생계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느낌이 그래서 이제 되게 따뜻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 사기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일을 찾길 바랄게요.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돈이 무서울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언제요? 돈이 제일 무서울 때는 매달 찾아와요. 만약에 이제 월급이 300이면 100만 원 대출 갚고 100만 원 와이프 주고 보험료 내고 딱 통장에 80만 원. 카드 회사에 카드 값은 85만 원. 이 5만 원이 없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이게 돈이 좀 얼마 정도 있어야 좀 행복할까요? 이게 혹시? 딱 지금 안주머니에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주머니에요? 네. 1억? 1억. 1억. 1억 있으면 좋겠는데. 1억까지면은 뭘 제일 먼저 좀 하고 싶으십니까? 1억 하면 일단은 와이프가 샷땡 이런 백을 그거 뭐 원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버지 차 한 대? 일단 차 한 대 또 뽑아. 그럼 중형차입니까 아니면 대형차로 좀? 근데 1억에서 까야 되는 거죠? 까야죠. 그럼 중고차로 할게요. 중고차. 그래요? 저는 뭐 중고차 2천으로 2천 정도 7천만 원 남아요. 7천만 원 남았으면 빚을 갚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일단. 통장을 네. 일단 그렇게. 네, 그렇게. 날 위해는 쓰는 거 없이. 네. 왜요? 아니 그냥 넥타이도 하나 없이 이렇게 딱 있으시니까. 이게 좀 여름이라 이거 요즘 넥타이 안 하지 않아요? 네, 저희 하객 때는 그래요? 자유롭게 입고 감독으로 요새 풀비즈라 그래서. 그래요? 예. 이제 다들 넥타이 안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시원하게.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10억이 입금되는 것과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거랑 바로 통장에 10억이 꽂힙니다. 전 바로 10억. 왜냐하면
10년을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근데 10억이 있으면 빚도 갚고 와이프 뭐도 사주고. 야 그러면 또 1억은 아까 3천만 원하고 나머지는 빚 갚으셨는데 10억이면 또 이제 이야기 달라진다. 야 이건 또 달라지나요? 10억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10억은? 일단은 와이프한테 1억만 있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거 있다고. 9억은 9억은 일단은 나는 일단 1억밖에 없다 하고 쟁여둔 다음에 일단 누워서 일단은 하루 정도 계속 웃으면서 뭐 할지 진짜. 여기다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큰 노래가 나오고 예. 날 위해서 쓴다면 뭘 좀 하고 싶으세요? 우리 그 아내분 일단은 그 갑자기 생각났는데 가벼운 안경? 왜냐면 제가 무거워요 이거. 그렇게 안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그 2주 전에 이 안경을 맞췄을 때 그 안경 백화점이라 해가지고 진열대 있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되게 저가의 안경 판매점인데 고르고 왔는데 이제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한쪽이 눌려가지고 살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들어가서 살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안경이 내 몸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안경에 맞춰지는군요. 압축은 3번 할 거 2번으로. 네. 3번. 3번은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압축도.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렌즈도 블루 스크린. 그렇죠. 뭐 이렇게 모니터에 뭐 이게 맞아. 추가하고. 그거 다 맞아야죠 뭐. 이게 다 맞아야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이제 인터넷 보니까 되게 뭐 얇은 가벼운 안경이 있다 하더라고요. 렌즈만 눈앞에 떠다니는 거 같아요. 있어. 딱 쓰면 아무 느낌 없이 렌즈만 떠다니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사고 싶긴 하네요. 100만 원 퀴즈를 맞춰야겠네요, 갑자기. You kiss? Yes. 땡전 한 푼 없다라는 속담에서 땡전은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 경복궁을 재건하고자 발행했던 이 화폐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집니다. 이 화폐는 기존에 유통되던 상평통보의 100배 값이지만 실제 가치는 약 5배에 그치며 조선 경제를 무너뜨린 원인이 되는데요. 화폐 가치가 낮아 땅돈이라 낮춰 불리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땅돈이요? 야 이거 이제 이 안경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렵긴 하네. 엽전. 자, 정답은요. 많이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티타늄 안경으로 바뀔 수 있는. 자, 정답은 당백전입니다. 당백전. 이런 건 어렵다. 어려워서 못 맞히겠네요. 야, 근데 이거 자, 일단 뭐 아쉽지만 자. 야, 당백전이 나올 줄이야. 자, 조셉이 한번 제가 가볼까요? 가봐요. 네. 자, 조셉이 한번. 전기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괜찮은 거 하나 나오나요? 뭐 요즘에 필요한 거긴 하지만 유재석 마스크. 이게 뭐야 또 이거? 왜 또 내 이름이 붙어서 나오냐? 요즘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교수님.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말이 단어가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뇌졸이 뭐 이렇게 쓰러진다라는 건지. 중이라는 말로 끝나는 의학 질병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없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뇌졸증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졸은 졸지에 뭐 갑자기 중은 약간 뭐 적중한다 뭐 이런 의미할 때 타격을 받는다, 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병이다라는 뜻입니다.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병이 뇌졸중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주제가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진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보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저희가 그러니까 특집이 교수님 죄송해요. 오늘 만나고 싶지 않은. 교수님은 사실은 이게 진짜 계셔야 되는 분이고 이게 그러니까 뇌경색, 뇌출혈 이게 다 뇌졸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래 뇌졸중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뇌의 일부분이 죽는 바람에 생기는 걸 뇌경색, 혈관이 갑자기 터져서 생기는 걸 뇌출혈. 둘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2가지만 있습니다. 이게 저 드라마 속에서나 이렇게 가끔 뒷목을 잡으시는 게 이게 좀 약간 아니 이것들이 정말 여보 괜찮아? 이까 이게 뭔데? 누가 읽어줘? 어머 왜 이래? 그거는 아닌 경우가 많죠, 사실은. 드라마는 너무 많이 남용되죠, 사실은. 왜냐면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얘기해 봅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한테 되게 뵙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저는 병명이 있어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3년 전에 받은 소견이거든요. 뭡니까? 네. 뇌경 동맥 네. 눈 분절에. 네. 뇌경동맥 눈 분절에 이게 꽈리형으로 이렇게 좀 부풀어져. 네, 뇌 동맥류라고 하는 거고요. 뇌출혈을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 안에서 터지는 뇌출혈, 뇌실질 출혈. 그다음에 뇌 바깥에 있는 큰 동맥이 터지는 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뇌동맥류가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죠. 혈관벽이 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를 맞아요. 동맥류, 동맥꽈리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근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부풀어온 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파열될 수가 있는데 평상시 건강검진에서 그게 발견되면 그걸 미리 폐쇄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너무 무서웠던 게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진짜 진지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조세호 씨가 갑자기 나가서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것뿐 아니라 모든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주 특징이죠. 동맥류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는 거고 터지지 않으면 그대로 사는데 파열되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뒀을 때 대가가 굉장히 참혹하죠, 사실. 이게 근데 그 뇌졸중 참 이게 뭐 질병이라는 게 워낙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게? 동맥경화증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 혈관 안에 지질이 쌓여서 혈관벽이 지저분해지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이제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동맥경화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위험 요인들이 조절되지 않고 몸에 오랫동안 축적될 때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요인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술은 조금 애매하지만 저희들이 환자분들에게 이 5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잘 조절되지 않은 채로 5년, 10년, 길게 20년까지 가게 되면 몸 혈관 전체가 이제 동맥경화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뇌동맥이 심해서 갑자기 그 혈관이 막히거나 한 일이 생길 때 그때 뇌경색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관련 그리고 건강 관리 이게 네.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을 때 잘 하면 되죠. 평상시 너무 그렇게 또 그럴 필요는 없나요? 예, 대부분 이제 외래 오시면 너무들 많이 이제 뭘 먹어야 되냐, 뭘 안 먹어야 되냐. 나는 17년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뭐 잘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17년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 진짜 예. 아, 나 잘하고 있는 거냐? 예. 칭찬받는. 나 치킨 안 먹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네. 아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오늘 당장 드시라고 그랬죠. 드셔야 된다. 아 그러면 좀 그것까지 뇌졸중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조 증상이 어떻습니까? 뇌졸중이 올 때 흔한 증상이 편마비라고 해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발음이 잘못 나오거나 이제 어지럽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한쪽이 안 보이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전조 증상은 그런 증상이 생겼다가 귀신같이 딱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예, 한 5분, 10분 내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꿈을 꿨나?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착각한 건가? 졸렸나? 뭐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혈관이 막혔다가 혈전이 막혔다가 몸이 뭔가 혈전 용해 성분 때문에 뚫린 거거든요. 갑자기 혈액이 다시 들어가니까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맥경화가 같은 그 위험병변이 현재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냥 그분은 증상이 생겼다가 풀리면 당장 응급실 오셔야 돼요.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빨리 좀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거니 좋.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고 고혈압, 네.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요 5가지에 좀 본인이 많이 노출됐었고 이게 또 아닌데 너무 걱정하다 보면 또 네, 그러실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아, 이제 한 60세 넘었는데 고혈압, 당뇨가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팔다리 힘이 빠진 게 약간 미미하게 왔을 때 테스트 해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이제 손을 앞으로 내밀고 내밀고 눈을 감고 손을 이게 완전히 이렇게 펴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한 5에서 한 1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 손을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괜찮죠? 괜찮죠. 예, 근데 이제 이 힘이 살짝 빠지면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아, 이게 한쪽이요? 이거 못 버티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면 이게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쪽 다리를 이제 침대 위에서 양쪽을 동시에 올리고 눈을 감고 있어라 그러면 한쪽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인은 못 느끼겠는데 아주 경미한 위약이 있을 때, 마비가 있을 때 테스트 해보라고 하고요. 발음 같은 경우는 약간 발음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발음 3가지. 맘마, 랄라, 가가 3가지 해봅니다. 그게 이제 발음이 뭉개지면 이 환자 구음장애, 발음장애가 있다. 맘마, 랄라, 가라. 예, 맘마가 이제 입술에서 나는 소리고요. 랄라는 경국에서 나는 소리고 랄라, 가가는 이제 연국에서 나는 소리니까 그 3가지를 간단하게 빨리 테스트 해보는 거죠. 여기 또 이제 테스트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얼굴 찡그림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얼굴이 보통 약간 비대칭이라서 사실 뇌졸중이 생겼을 때 얼굴 찡그림은 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보라고 했을 때 이걸 당기지 못하게 착 쳐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뇌졸중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 이쪽이 쳐졌을 때 이쪽에 마비가 있다. 그럼 이쪽에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대칭입니다. 네, 네 대칭. 뭐 뇌졸중을 또 예방하는 거 이게 요거 좀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거 좀 있습니까? 암이라는 병은 다른 예고 없이 그 암이라는 병이 생기고 감염도 갑자기 찾아오는 거지만 뇌졸중은 합병증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오랫동안 축적이 돼서 계속 혈관에 스트레스를 줄 때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고혈압하고 당뇨 같이 아주 진단하기 쉬운 이 질환을 평상시에 잘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혈압. 사실은 진단이 너무 쉬워요. 평상시 집에서 팔뚝혈압계로 혈압을 자주 재보시기만 하면 140에 90을 넘는 게 조금 흔하다. 그럼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당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로 딱 한 가지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6.0을 넘어가면 이제 당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고혈압이든 당뇨든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서서히 올라갈 때 초기에 두 가지를 잘 잡으면 그대로 갑니다, 사실. 사실 혈압이 200이 돼도 본인이 모르거든요. 계속 모르고 있다가 그걸 수년, 수십 년 살다가 나중에 혈관이 완전히 심한 동맥경화가 된 상태에서 발견되거나 더 심하게는 혈전이 생겨서 막혀서 불구가 된 상태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잴 수 있는 이 고혈압, 이 혈압만 재도 이것을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뇌졸중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죠.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근데 뇌졸중이 병 중에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은 처음 발생했을 때가 제일 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환자분 치료에 의해서 거의 다 좋아져요. 100%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경미하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나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일 좋은 소식은 지금이 최악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최악이라는 소리인데 더 나빠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최악이니까 앞으로 나아질 만 남았다. 지금부터 점점 좋아질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또 치료하셨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뇌졸중이 생길 만한 분이 아닌데 이분은 뭔가 몸 안쪽에 그동안 몰랐던 암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암세포에서 나온 성분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뇌경색이 생긴 것 같다고 짐작이 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암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암 검사를 해보겠다. 해서 보면 이미 4기. 왜냐하면 뇌졸중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암세포가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말기. 상태가 뇌졸중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자분한테 이제 한 달 이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본인도 그걸 잘 못 받아들이겠고 환자 보호자분들 못 받아들여서 그 치료할 때 뜨거운 가슴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분 본인의 삶을 정리할 기회를 박탈하게 돼요. 굉장히 차가운 이성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좀 설명을 할 때 이게 참 어제도 어머님은 지금 이미 굉장히 심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고 앞으로도 좋아진다 하더라도 보호자분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대화가 안 되거나 휠체어에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그런 확실한 예후에 대해서 좋을 때 어떻고 나쁠 때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속 시원해 하세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것을 많이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가족분들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료를 너무 고집하다가 5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 당시 이 정도 상태에서는 평균 한 5년 정도 사니까 그 사이에 백혈병이 재발할 거다. 근데 2개월 만에 재발했어요. 제가 그때 전공이 3년 차였는데 빈혈을 내가 진단을 못하다니 눈만 까봐도 되는데 이게 집에서 아버지라고 진찰도 안 한 거예요. 어지럽다는데 괜찮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응급실에서 아버지 눈을 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낮아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항암 치료하고 조금 관해됐다가 다시 이제 암세포가 나오고 또 암세포가 나오고 이랬던 거였죠. 이제 포기하고 아버지가 이제 삶을 정리할 수 있게 자세히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그때 그래도 아버지랑 대화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머니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끌려가서 아버지가 본인 상황도 모른 채로 나중에는 혼수 상태가 되고 돌아가셨어요.
병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지는 줄 알고 웃었다가 이러다가 착각을 하고 돌아가신 거지. 내 몸이니까 내가 결정을 할게. 그 말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다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를 다 막은 거죠. 듣지 못하게. 우리가 다 듣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가진 병도 끝까지 다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는. 아버지의 그런 병과 관련된 기억은 앞으로 환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항상 곱씹어보죠. 어떻게 의사를 시작하신 겁니까? 원래 의사를 시작한 것도 좀 애매하게 시작은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의대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갑니까 여기 의대를. 지금까지 되게 이미지 좋았거든요. 네. 갑자기 약간 흥분했어요. 교수님 손으로 확 밀었죠 지금. 저 정말 뭐 사실은 의대를 가겠다는 결심으로 오게 된 건 아니었고 그냥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환자를 보는데 힘들어요, 굉장히. 한 3시간 정도 외래를 보는 동안 환자를 한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봐야 됩니다. 3분을 채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전달하고 환자들한테 앞으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기 힘드니까 알게 된 지식이나 아니면 알게 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게 된 지식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쓰고 최근에 좀 교과서도 쓰고 특히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환자들 이제 사망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신약을 이제 2012년부터 연구한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신약으로 꺼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좌우명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항상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이 대우주에 네가 흔적이라도 남기지 않으려면 여기 뭐하러 태어났냐라는 말이 있고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명언을 남겼지만 네 꿈이 만약에 너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하마드 알리가? 네 꿈이 크다. 네 꿈이 널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크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꿈은 지식을 알려주고 약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고 직원들도 점점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두려운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그런 말 그리고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네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똑같이 다른 의사들과 같은 일을 할 거라면 뭐하러 태어났냐라고 저한테 채찍질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남은 인생 동안에 새로운 신약을 가지고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런 그 선생님의 나름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데 저는 역시 속물인가 봐요. 신약 바이오주구나. 신약. 이건 어떤 또 바이오주지. 저는 또 다른 것보다 빨리 선생님 번호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전화해서 밤에 선생님 나 어지러운데 괜찮아요? 이런 걸 물어봐도 괜찮을까? 근데 정말로 좀 얘기하셨듯이 이게 좀 신약이라는 게 빨리 좀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좀 많은 환자분들께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신약이 막 이게 나오기까지 선생님 뭐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뭐 1상, 2상이 있고 3상이 있고 그러니까 약을 처음에 만들면 동물에서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효능 시험을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성과 이 양리학 상태를 보는 걸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규제기관한테 그 서류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10억에서 한 2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개발했어도 투자를 받지 못하면은 서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는 그 서류를 내면 그 다음부터 일상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일상이에요? 그 다음 일상. 여태까지 계속 동물만 했습니다. 아니 동물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한 몇십억이 드는 거예요? 20억이 기본 20억은 들죠. 그래서 일상을 할 때 또 한 20억, 30억 들고 그다음에 2상을 하고 3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한테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때 할 때 이제 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1,000억 정도 들고. 이러니까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래서 신약 개발이 그렇게 힘들고. 굉장히 어렵죠. 아직 토양이 그 정도로 성숙해 있질 않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약 개발과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는 굉장히 비상사태라서 그걸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압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개발하던 과정과 약까지 나오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 뉴스 나오지만 그러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 판타지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거는 사실 판타지. 예, 대부분 빨라야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오래 걸리면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까지도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진도가 꽤 나간 걸로 봐서 내년엔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이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약 하나 개발하는 게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그 결과물이군요. 네. 취미는 뭐가 있으세요? 약간 얘기하기가 좀 오글거리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평상시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다양한 자세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야 정말 역대 수없이 많은 저희가 또 수제분들도 만나고 수많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지만 상상도 못 해본 취미야. 다양한 자세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생각한다든지 갑자기 지하철 안에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앉은 자세로 생각한다든지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니까 오로지 선생님의 그 하나 생각은 지금 이 신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조금 그런 것과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의 가치와 그걸 논문을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제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꿈의 크기가 네가 뭐라 그랬더라? 아까 알리가 뭐 나비처럼 알리가, 날아서 벌처럼 자, 그거 할 거 아니면은 얘기도 하지 말아라. 네가 꿈을 꿀 거면 벌처럼 날아라. 아니에요? 아니 진짜 저 몰라서 뭐 벌처럼 해서 나비로 날아라 뭐 그런 얘기예요. 날아서 날아서 쏴라. 한턱 쏘든 뭘 쏴라. 뭘 쏴? 뭘 한턱 쏴? 쏴라 있네. 쏴라 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것을 해라 하는 게 나를 만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걸 해라. 뭡니까? 1번은 담배를 끊어라. 끊어라. 시작도 하지 말고 피고 있으면 당장 끊어라. 아 정말 피지 마라. 저도 끊었지만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이고 진짜 시작하지 않은 게 제일 좋아요. 담배는 진짜. 두 번째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라. 고혈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당뇨로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나이가 들면서 걸리게 되는 건데 두려워해서 진단을 회피하고 먹어야 될 약을 안 먹는 게 훨씬 더 병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고 초기일 때 빨리 잡으면 그 병이 동맥경화를 안 일으키고 뇌졸중도 안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평소에 뭘 챙겨 드세요? 이거 중요하네. 선생님이 챙겨 드시는 게 뭘까? 교수님이 뭘 좀 챙겨 드시는 게 좀 있나? 저는 일단 고혈압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 쪽을 닮았는데 그 목에 쪽이 굉장히 심한 심근경색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체중 굉장히 찔 수 있고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이거는 반드시 생기겠구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한 5-6가지를 이제 챙겨 먹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약과 고지혈증약 을 반드시 먹습니다. 그게 제일 저를 챙기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부터 챙깁니다. 스스로 제가 진단한 병은 한 20개쯤 됩니다, 몸에. 내 스스로? 20개쯤 되는데 그중에 약을 꼭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한 4-5가지 정도 있는 거죠. 대학교 끝나고 과를 정할 때 손을 많이 좀 떨고 있었어요. 수전증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떠는 것 때문에 나는 외과를 못 하겠구나 하고서 이 증상 때문에 외과 전체를 포기했었거든요. 정말 뭐 내가 괜히 가서 그쪽에 폐를 끼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신경과에서 약 하나 먹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평생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약을 피하는 것 때문에 나빠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전에 약을 먹었으면 외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선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단순히 요거 때문에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바보 같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약을 잘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진짜 교수님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좋은 얘기 참 많이 해주셨어요. 알리가 뭐라 그랬죠? 알리가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고? 아닙니다. You peace. 오케이. 이것은 원래 퇴역 군인이나 고참병을 뜻하는 불어로 나이가 들었다라는 뜻의 라틴어 베테라누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체육계에서는요 35세 이상의 선수를 가리켜 이것이라 칭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 노련한 사람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베테랑.
베테랑. 정답! 2018년 해커 최초 고등학교 정보교과서에 등재가 되고 2009년 코드게이트 국제 해킹 방어 대회 우승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커는 뭐 약간 좀 검은 후드티에 그렇죠. 그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디 으슥한 곳에서 뭔가를 계속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데 지금 화이트 해커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게 화이트 해커는 보통 해킹이라는 거를 방어 목적, 보안 목적으로 착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하고 반면에 이제 블랙 해커라는 것들은 그 반대되는 의미죠. 뭐 나쁜 목적으로 해킹을 한다. 정보를 빼내고 국가 기밀을 막 또 이게 빼내고 네, 맞습니다. 기업 비밀을 빼내고 네, 기업 비밀을 빼내고. 아니 그 화이트 해커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그러면 어릴 적부터 화이트 해커가 꿈이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런 블랙 해커에 대한 생각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화이트 해커 자체가 꿈이었고 영화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 해커들이 엄청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막연한 동경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타자도 좀 잘 치십니까? 타자 옛날에 잘 쳤어요. 옛날에 엄청 방금 저 판매 타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 몇 타 나오시는지 얼마나 치는지 1000타 정도. 1000타. 와. 일본에 1000타? 영화 속에서 뭐 예를 들면 계속해서 막 이게 화면에 막 잠깐만 있어봐. 언제 돼? 조금만 있어봐. 다 왔는데 그 영화 속에서 모습과 실제와 좀 차이가 있다면 그게 막 영화에서는 보면은 막 까만 화면에 초록색 글자들 막 있고 엄청 빨리 지나가죠. 쫙 올라가죠. 쭉 올라가죠. 사실 그거를 사람이 읽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허구고 그리고 막 키보드 막 치면서 막 대한민국이 뭐 위험해 막 엔터 그렇게 하죠. 엔터 막 팍치고 내가 구해서 세상을 구했어 이런 것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돼? 해킹이라는 게 엄청 길고 지루한 그 과정의 연속인데 원래는 계속 이렇게 보면서 막 탁탁 하고 연구하고 막 며칠, 몇 주, 몇 달까지도 걸리거든요. 각급 국가보안시설의 정보보안도 담당을 하고 계신다는데 주로 그 어떤 곳들의 보안 업무를 좀 하시나요? 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사, 뭐 대기업, 군 이런 쪽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보안 컨설팅이라고 해서 해킹을 직접 하고 그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뚫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이거 알기로도 유명한 그 해커분들 가운데 오히려 나중에 어떤 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스카우트 돼갖고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뭐 요즘에는 보안 전문가나 해커들이 워낙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대표님도 인재를 뽑을 때 해커분들은 좀 우대가 됩니까? 해커분들은 워낙 그 고급 인재라 찾아다니죠. 막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조건도 많이 좀 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근데 사실 아니 해커가 이게 근데 사실은 해커분들이 내가 해커입니다라고 잘 안 하니까 뭐 소문을 듣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거를? 전라도에 누가 있고 뭐 경상도에 누가 있고 막 약간 이게 또 해커하면은 검은 유혹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뭘 좀 해킹해달라, 뭘 빼내달라 이런 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 제가 뭐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 자문을 하니까 요즘에는 안 오는데 옛날에 어릴 때는 뭐 현금으로 하는 그 도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 같은 거군요. 그런 거 패를 보는 걸 만들어주면 뭐 얼마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워낙 옛날이라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뉴스에 뭐 예를 들면 엊그제 뭐 어디에 보안망이 뚫렸다. 일부러 그런 거를 일부러 해킹을 해가지고 자기 몸값을 올리는 경우도 있나요? 요즘에 그럼 바로 잡혀가지고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CIA를 해킹했다, 나사를 해킹했다 이러면
스카웃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맞아요.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은 커리어가 단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실제로 요즘에도 이렇게 해킹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해킹이라는 게 24시간 일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이버 전쟁을. 우리가 모르지만. 아니면은 은행에 있는 뭐 예금돼 있는 돈을 뭐 빼돌린다거나. 그것도 하긴 하는데 그 저희들이 보통 그 화이트해커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거죠. 직접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다시. 그래요. 네. 다시. 그래요. 네. 약간 좀 보안. 약간 민감한 거 같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안벽을 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보안 시설을 완벽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깨볼게요. 그래서 이거 깨지면 뭐가 문제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야, 그러면 그걸 이제 깨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는 100%였었어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깨졌다니.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건 뭐로 깨요? 조세 진짜 벽돌로 깨겠어요. 진짜 어떻게 깨 그거를? 아니 그걸 어떻게 깨지? 아니 저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해결했던 사건들이 좀 있습니까? 해결했다보다는 민간 입장에서 좀 많이 노력했었던 건 예전에 그 320 전산망 사이버 테러가 있었던데 KBS와 MBC, 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의 전산이 완전 마비됐습니다. 이들 방송사의 관계자들은 사내 전산망 마비로 현재 1시간 넘게 업무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YTN 측은 방송용 편집기기도 모두 마비됐다며 곧 방송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언론사 그리고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이버 테러였었습니다. 그 언론사 같은 데는 직접 그 당시에 가보니까 막 손으로 이렇게 써서 리포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왜냐면 컴퓨터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언론사 가서 그 피해 입은 시스템들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미 피해를 입었지만 2차 피해나 이런 것들 가능성을 또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방어를 좀 제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첫 번째 공격을 분석하다 2차 공격 코드가 숨어 있는 걸 이렇게 알아내셨다는 그런 얘기. 네, 그런 공격 징후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 입장에서는 했고 실제 뒤에선 더 다른 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겠죠. 저는 이제 드러난 게 그 정도고.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 그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카페라든지 아니면 밖에서는 와이파이는 안 쓰고 있고요. 공공 와이파이요? 예, 공공 와이파이는 웬만하면 해킹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 5G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것들은 보통 한 글자라도 사이트별로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요? 저는 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외우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이게 보통 이제 사이트가 50개면 사이트별로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면 50개를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패턴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다 이러면 N으로 시작하니까 비밀번호 앞에 N을 입력하고 다음이다 이러면 D로 시작하니까 앞에 D를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다르게 해야 돼요. 아무리 보안이 잘 된 사이트에 가입을 했더라도 군소 작은 사이트에 가입을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뚫리게 되면 이게 또 골치 다 아프네. 대입을 하거든요. 사이트별로 해커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랑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게 엄청 상투적으로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요? 업데이트 왜? 업데이트를 하면 기능만 보통은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이제 해킹 취약점도 함께 보안 패치를 통해서 막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업데이트를 안 했다 이러면 1년치의 해킹 취약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거죠. 아니 요즘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있는 그 카메라. 그 회사에 있는 해커분들 공통점을 딱 보니까 보통 노트북이나 캠 같은 곳에 꼭 테이프로 가려두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집에서 스티커로 가려놨어요. 스티커 가져라 보인다고. 애견 카메라에서 애견용 CCTV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킹을 해서 영상을 몰래 지켜보고 녹화를 하고 사이트에 공개하고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Please don't be scared or frightened. Who is this? You can never meet me. I'm a security researcher from Canada.
here to like help you if your password's been leaked. No. That's crazy. So we're white hats, and we don't have any malicious intent, but I'm just here to like kind of let you know, and so no one else like any black hat hackers. Damn, man. Like, are you able to see where I live and everything? Yeah. I mean, I don't know where you live right now, but if someone was really that dedicated, I mean, yeah, they could geolocate an IP. They could see when you're not home. There's so many malicious things someone could do with this. Right. 아니 그 이제 요즘 그 여러 가지 해킹 수법도 좀 이 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해킹 수법은 좀 뭐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해서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해킹 수법이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드라마 작가다. 근데 인터넷을 보다가 여기 계신 분 인터넷을 딱 봤는데 이런 컨셉이 너무 좋아서 조연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메시지 보내고 시놉시스를 좀 봐주세요 하고 링크를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읽잖아요.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그때 뭐 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오네. 거기다. 그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뒤통수로 때리네 이거. 근데 보통 해킹이라는 게 막 엄청 심각한 고급 기술을 이용할 것 같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의 취약점을 많이 이게 막 금융권 같은 데는 보안 예산을 막 몇백억씩 매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안이라는 게 100%가 없어서 어딘가는 홀이 있습니다. 왜냐면 컴퓨터지만 결국 컴퓨터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는 결국 실수라든지 허점이 있기 마련이라서 그런 확률을 줄여주는 게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대표님이 정말 수백 개 업체를 하시다 보면 뭐 금전적으로도 뭐 굉장히 좀 수익이 갑자기 제가 뭐야? 아유, 수익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부터 좀 봤는데 굉장히 고급원단을 굉장히 편안하게 보여도 깜짝 놀랐네. 수익이 이게 뭐 제 수익이 뭐 높다 이거보다 요즘에 좀 저는 좀 만족스러운 거는 예전에는 뭐 해커 뭐 보안 전문가 이런 대우가 많이 낮았거든요. 막 얼마 안 되고. 근데 요즘에는 수익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를 줄 때 좀 지장은 있지만 그래도 개인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해커 입장에서는 좀 대우가 높아지고 있다. 실례지만 매출을 여쭤보는 건 실례입니까? 아니면 오픈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실례는 것 실례는 아닌데 실례는 아닌데 저도 뭐 마음의 소리가 나왔네요. 아니 제가 좀 이해하세요. 실례. 제가 좀 그러면 이거는 좀 곤란하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그 회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건 바이 건으로 받는 겁니까? 그게 근데 너무 직접적이야. 케바케 날카로운 질문이셨어요. 예. 그죠. 건 바이 건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의 그 해커 분들이 글로벌 탑 레벨이 엄청 많아요. 각 분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몇 개월 동안 연구한 그 결과의 가치가 뭐 수십억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건바이건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제가 지금 시작하기엔 좀 늦었습니까?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아니 왜요? 이게 뭐 나이 제한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저 올해 이제 40, 올해 40 됐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지금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올 수는 있는데 뭐. 예. 할 게 없는 거죠. 네. 옆에서 뭐 커피를 마시면서 뭐 성대모사 이런 거 안 됩니까? 개인기 춤. 제가 뭐 감히 모실 수 없는. 나중에 뭐 회사 회식 때나 한번 불러주시죠. 코로나 정식 때. 회식 때 왜 불러? 네, 송년회나 이런 거 하면 제가 기가 막히게 한 2시간. 송년회 아직 거의 11개월 남았는데. 2시간 이상은 못해요. 2시간까지만 제가 잘합니다. 2시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또 수당도 따로 붙고 또 콘텐츠가 좀 그만해. 이거 콘텐츠야. 충분히 제가 황당한 제안도 좀 있습니까? 의뢰인들의? 황당한 뭐 예전에 지인분이 이제 아버님이셨는데 자기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이제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휴대폰을 좀 보게 해달라. 이런 근데 사실 그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이잖아요. 그거 뭐 그 마음이야. 뭐 이해한다 치더라도 보시면 또 뭐 합니까 그거? 안 보는 게 낫죠. 안 보는 게 낫죠. 예. 그럼 혹시
이런 것도 해킹할 줄 알아 하고 도발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뭐 내 거 휴대폰 비밀번호 풀어봐 뭐 이렇게. 그 예전에 그 아는 기자분이랑 밥을 먹었나 뭐 미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그 패턴으로 푸는 패턴, 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잠금 뭐 풀 수 있냐? 10초 만에 풀면 손을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초 만에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이게 사회공학 기법인데 이렇게 햇빛을 비춰보면 이게 길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 있나? 네, 이렇게. 아니 오늘 그 저기 얘기 난 김에 그 이제 본인이 봤던 그런 그 해킹 뭐 하는 영화 좀 혹시 좋아하세요? 해킹 영화는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떤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 멜로 누나. 그래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또 의외시네. I'm definitely coming down with something. It's too embarrassing. Don't tell me. Okay, there's this guy. What's he look like? 되게 오래된 고전인데. 실제 그 장소도 딱 갔었어요. 그 뉴욕에 거기. 예, 그 막 식당에서 막 이런. 와 진짜. 와 진짜 좋아한다. 너무 좋아해서 뭐 그런 거. 스파이물 중에서는 좀 현실적인 거. 어떤 거요? 그 모스트 원티드 맨이라고 필립 호프만이 나온 건데 이게 실제 그 영국 정보기관에 있었던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현실이랑 거의 똑같아요. 모스트 원티드 맨.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현실적인 거. 예. 물론 멜로는 현실적이지 않지만. 근데 멜로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뭐 결핍인가? 뭐 아무튼 그런 뭔가 공감돼요. 멜로를 좋아하시는. 자,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혹시 단 하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떤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건 엄청 명확한 건데. 뭐예요? 저는 그 외계인 정보를 좀 얻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미국 대통령도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외계인 정보를 브리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이거 좀 외계인. 상당히 또 꿈이 미국 대통령. 어릴 때. 개인적으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있죠. 있어요. 무조건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사람이 그러니까 파충류인데 뭐 사람의 형체를 한 reptilian인가 뭐 이런. reptilian.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는 사실 반신반의지만. 근데 SNS 보면은 막 유명한 해외에 유명한 사람들 reptilian이라고 해가지고 찰나의 순간에 이제 눈 모양이 도마뱀처럼 변하고 막. 그래요? 예, 있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reptilian. 알죠. 도마뱀 혀가 나와요. 이 정도까지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외계인이 있다 정도로 좀 정리.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좀 대표님 언제신지. 업무 자체가 항상 뭐를 막고 지켜주고 예방하고 이런 거라서 항상 좀 보람을 느끼기는 합니다. 근데 막 불을 끄는 사람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했냐 아니면 뭐 하고 있냐. 이게 뭐냐면 해킹 취약점을 몇백 개를 막으면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잘 막았으면 겉으로 보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한 일인데 뭐 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반대로 몇백 개의 취약점을 다 막다가 실수를 어떻게 하다가 하나가 딱 뚫려요. 그러면 너희들 뭐 했냐? 이제까지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해도 욕먹고 잘못해도 욕먹는 거죠. 근데 이 가급 시설 관련이나 아니면 사이버 보안 쪽에 계신 분들은 약간 그 소방관, 경찰, 군인 이거를 합쳐놨다고 보면 돼요. 비밀인데 안 비밀이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이게 제가 처음 말하는 건데 제가 그 고등학생 때부터 거의 대학교 초반까지 그 이름 모를 그 국가기관 쪽으로부터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등록금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 대가 없이 계속. 저는 그때 이유가 그냥 남들보다 컴퓨터를 조금 더 잘한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직도 저는 그런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작게라도 좀 많이 다시 베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수년 됐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좀 그 당시에는 비밀이었으니까 알려지면 안 돼서 몰랐던 그런.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그 어떤. 예, 뭐 이름은 아마 몰랐나 없었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 이름 모를 어떤 기관으로부터 계속해서 뭐 이런 지원을 어느 정도 좀 받았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이버상에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이 사이에도 이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진짜 수많은 인재들의 이게 또 실력이 우리 또 이 국가의 경쟁력이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비밀인데 뭐 안 비밀이고 싶은 건 없으십니까? 비밀인데 안 비밀이고 네. 싶은 거요? 비밀인데 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죠? 명품 반지갑을 쓰시는데 잘 이제 안 보이시는. 네, 얼마 전에 이제 항상 지갑을 진짜 오래 쓰시다가 그거 뜯어져가지고 네, 뜯어져가지고 이제 나경원 씨가 네, 아 진짜 주변에서 뭘 쓰냐고 물어보는데 궁금해하시니까 이것도 보안이니까. 아니 저는 저 늘 얘기 드리지만 저는 제가 필요한 그 명품도 사요. 아, 그러니까요. 뭐 앞에서는 안 쓰는데 뒤에서는 쓰. 앞에서 쓰는데. 저는 앞에서도 씁니다. 써요. 유키스? 예. 예스. 예스. 이것은 목의 뒤쪽과 그 아랫부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람이나 동물이 이것을 접히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흔히 잘못된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되거나 목덜미. 발각이 되거나 목덜미. 아 바로 지금 뭐 발각이 되거나 목덜미. 아 바로 지금 뭐 정답입니다. 덜미도 되는 거죠, 덜미. 아니 저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뭐요? 약간 이 답을 몰랐으면 네. 부모님 성함이나 한번 이렇게 부르고 가려고. 아 정답 대신에 갑자기 부모님 성함을 왜? 아 이번에 이것 때문에 설날에 집에도 못 가고 해가지고 그냥 뭐 설인사 겸